안녕하십니까, 래필입니다. 5월 18일이고요. 두산 에너빌리티 보겠습니다. 자, 오늘도 주가는 상승으로 진행이 되었습니다. 34,000원까지 돌파를 했고요. 제 예상보다 훨씬 강하게 두산 에너빌리티 주가가 올라가고 있습니다. 거래량도 힘이 붙으면서 마지막까지 밀어올리는 모습이고요. 특히 외국인 투자자가 5월 16일까지 바짝 매수를 이어가는 모습입니다. 자, 그러나 계속 강조드리는 점이 있습니다. 두산 에너빌리티의 테마성으로 상승한 것은 현재 상황으로 보이지만, 정말 이제 두산 에너빌리티의 본질에 접근을 했을 때 이 기업이 지금 상황이 어떠한 상황인가를 우리는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상황을 알아야지만 장기 투자를 하든 뭘 하든 이제 판단을 할 수 있을 건데요. 지금 외국인 투자자가 들어와 주면서 올라간 것은 사실 5월 달에 있는 MSCI 리밸런싱에 대한 효과일 가능성이 크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MSCI는 2월, 5월, 8월, 11월에 진행이 되고요. 리밸런싱이 특히 5월, 11월에 반기 리밸런싱이 이루어지면서 유동성이 굉장히 크게 공급이 되거나 변동성이 큽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두산 에너빌리티가 특히 좀 그런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5월 말까지 그러한 효과가 있다라고 한다면 계속 외국인 투자자가 5월 말까지는 유입이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자, 그러나 그 이후가 이제 중요합니다. 우리는 두산 에너빌리티를 이제 장기적으로 보는 분들이 많았기 때문에 지금 장기적으로 봤을 때 10만 원을 간다, 그 이상으로 올라간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그럼 이제 두산 에너빌리티가 단기 이슈가 끝났을 때 이제 다시 차분해졌을 때, 수급이 좀 차분해졌을 때 이 주가를 유지할 거냐, 아니면은 계속 올라갈 거냐, 혹은 조금 내려올 거냐, 그런 생각을 좀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상황 속에 제가 이제 두산 에너빌리티의 재무에 좀 집중을 해서 분석을 드렸는데요. 이전 영상은 두산 에너빌리티의 재무, 특히 현금성 자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많은 투자금이 필요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자금 마련이 필요하다. 그 중에 한 방법이 유상증자가 될 수 있다라고 얘기를 드렸습니다. 근데 이제 영상도 좀 길이가 길었고 그 내용에 대해서 좀 완벽하게 이해를 못 하셨을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정말 이제 재무가 어떻게 되는지 한 단락으로 좀 보기 좋게 제가 정리를 했고요. 그 상황 속에 지금 이제 추세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좀 같이 한번 보면서 공부를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제가 표를 정리를 해 놨고요. 이 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제가 1번부터 해서 10번까지 정리를 한 게 있습니다. 요거는 2020년 4분기부터 해서 2025년 1분기까지 재무제표를 정리를 한 거고요. 매 분기마다 데이터는 넣지 않았습니다. 가장 중요한 4분기와 2분기, 반기와 이제 사업 보고서를 참고해서 정리를 했고요. 그 이후에 이제 25년은 아직 반기까지 가지 못했기 때문에 1분기 기준으로 해서 데이터를 가져왔습니다. 어떤 데이터를 가져왔느냐? 유동자산, 그죠? 기업의 유동자산과 그 다음에 현금성 자산, 그 다음에 유동부채, 단기 차입금, 유동성 장기부채, 유동성 리스부채, 사채, 장기 차입금, 비유동 리스부채, 그 다음에 유동비율과 차입금 총액, 차입금 비율, 단기 차입금 비율, 미청구공사, 미청공사 비율, 이렇게 좀 제가 정리를 했습니다. 좀 딱 보면 어려우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제 같이 좀 차근차근 정리를 하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전체의 비용에 대한 단위는 100만 원입니다. 제가 지금 위에 써놨었는데 좀 지금 보이지 않아서 100만 원 기준이고요. 그 기준으로 한번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2020년부터 해서 두산 에너빌리티가 2025년까지 거의 한 4년 이상을 이 데이터를 가져와 봤을 때 부채가 어떤 식으로 움직이고 있고 지금 이제 이 상황이 어떤지 분석이 가능하겠죠. 그래서 뭐 두산 에너빌리티 최근에 핫해서 주가 위주로, 수급 위주로 설명하는 것은 좋습니다. 그러나 단 한 명도 이렇게 이 자산에 대해서, 재무제표에 대해서 깊이 설명하는 사람들이 없었더라고요. 보니까
이 부분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지금 장기적으로 투자하는 입장에서는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데 단지 그냥 단타성의 그런 접근으로 해서 수급이 얼마가 들어왔고 얼마까지 올라갈 수 있고 이렇게 차트만 보고 분석하는 것은 사실 별로 좋지 않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이번 영상에서 꼭 두산에너빌리티가 아니더라도 앞으로 내가 다른 기업에 투자를 할 때도 이렇게 이제 직접 표를 만드셔서 추세를 한번 그려보시면 이 기업이 어떤 식으로 움직이고 있구나 라고 생각해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 관점에서 이 영상을 좀 봐주시면 좋겠고요. 계속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유동자산이라는 것은 1년 내에 자산의 현금 확보가 가능할 수 있는 그런 자산을 얘기를 합니다. 유동자산과 비유동자산이 있는데요. 보통 기업의 유동자산을 좀 많이 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만약에라도 이제 이 현금이 필요할 때 얼마나 자산을 현금화할 수 있는지를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제 유동부채가 중요합니다. 유동부채는 1년 내에 돌아올 수 있는 부채를 얘기를 하고요. 특히 그 중에 단기 차입금이 상당히 이제 기업 입장에서는 좀 부담스러울 수 있는 부채입니다. 그래서 이 단기 차입금을 좀 주로 많이 바라보게 되고 그 이외에도 이런 리스 부채라든지 장기 부채에 대해서도 같이 살펴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채라든지 장기 차입금은 유동 부채는 아니지만 비유동 부채이긴 하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 기업 입장에서 계속 이자를 내는 이 부채이기 때문에 가져와 봤고요. 그래서 전체 이제 이자를 낼 수 있는 금액에 대해서 제가 차입금 총액이라고 정리를 해서 이렇게 합계를 내 놓았습니다. 자, 그래서 그 부분을 이제 정리했고, 그러면 단기 차입금이 이 차입금 총액에 대해서 얼마나 또 비율을 차지하는지 계산을 해 봤고요. 그리고 미청구공사라고 하는 것은 원래 유동자산에 포함이 됩니다. 근데 미청구공사가 특히 이 건설업을 종사하는 기업들, 장기적인 프로젝트를 이행하는 기업들이 이 미청구공사라는 유동자산이 많이 잡히게 되는데, 이 유동자산이긴 하지만 당장 현금 확보가 어려운 이 항목이다라고 생각을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결국에는 말 그대로거든요. 내가 공사를 진행했는데 아직 청구를 하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왜 청구를 하지 못했느냐? 공사 비용이 예상보다 더 들어가서 미리 공사를 완공하기 위해서 돈을 더 넣었거나 혹은 공사 진행률이 조금 더 빨라서 그렇게 이제 미리 이렇게 수익으로 잡았거나 그런 식으로 좀 되는데요. 사실 후자보다는 전자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 미청구 공사라고 하는 것이 조금은 이제 이 재무에서 유동자산 중에서도 사실 별로 좋지 않은 항목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이제 비율로 나타내 보았고요. 이제 밑에 제가 추세 그래프를 그려놓은 것을 보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정리한 그래프는 유동 비율입니다. 유동 자산과 유동 부채를 나눈 비율을 유동 비율이라고 하고요. 보통 이제 재무제표를 볼 때는 이 유동 비율이 100% 이상 정도 되면 괜찮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두산에너빌리티는 1번, 그죠? 2020년 4분기에 유동 비율이 45%도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이제 기업이 어려운 상황이었고요. 그 유동 비율을 높이기 위해서 유상증자를 2번 정도 단행을 하게 되고 그 유상증자 2번 결과 이제 70%대까지 유동 비율을 올리게 됩니다. 그래서 최근에도 이제 중간에 떨어졌다가 다시금 유동 비율이 올라가기 시작하는데요. 지금 이제 75% 수준으로 크게 무리는 없다. 왜냐하면 추세 자체가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그러면 기업 상태가 괜찮은 것처럼 보입니다. 자, 근데 여기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점이 하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미청구공사입니다. 제가 미청구공사에 대한 데이터를 가져왔었죠. 근데 미청구공사가 아까 뭐라고 했죠? 공사를 진행을 했는데 예상보다 비용이 늘어서 거기에 대한 들어간 금액에 대해서 아직 청구를 하지 못했다라는 그런 공사 비용과 그 다음에 공사 비율이 예전보다 빠르게 진행되어서 수익으로 잡힌 것들. 그런데 후자보다는 사실 전자일 가능성이 크다라고 말씀드렸고 미청구공사가 지금 6번부터 10번까지 급격하게 증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가 2023년 6월 반기고요. 그 다음에 여기가 2025년 1분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거의 2년 만에 미 청구공사가 상당히 지금 5천억, 6천억 가까이가 증가한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사실상 이 지금 2020년 4분기 이후부터 가장 높은 수준의 미청구공사가 보여지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는 것은 두산에너빌리티에 이 미청구공사가 유동자산으로 잡히게 되는데 그 유동자산이 미청구공사에 의해서 과도하게 부풀려졌을 가능성이 크다라고 생각이 되죠. 그래서 유동 비율이 높아지고 있긴 하지만 그 유동 비율이라는 것이 결국에는 미청구공사에 대한 증가로 발생했을 가능성이 크다. 미청구공사가 늘어나는 것은 향후 받아야 될 돈을 못 받는 것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 재무제표는 수익으로 잡혀 있지만 좀 골치가 아픈 이 상황일 수도 있다. 예를 들어 공사를 진행하는 와중에 인플레이션으로 인해서 원자재 값이 늘어나서 불가피하게 거기에 대한 금액이 증가했을 경우 이렇게 미청구공사가 늘어나게 될 겁니다. 근데 예를 들어서 공사 다 하고 나서 이제 청구를 했는데 그 공사를 발주한 쪽에서 못 주겠다 하면서 소송전으로 길게 끌고 가면 만약에라도 이제 두산에너빌리티가 마지막까지 가서 이기긴 하겠지만 그렇게 하는 과정에서의 그 현금성 자산이 계속 거기에 묶여 있고 받아야 될 돈을 못 받는다는 것은 결국에는 원가는 이미 두산에너빌리티에서 투입을 한 겁니다. 그러면 이제 손해를 보고 있는 거거든요. 받아야 될 돈을 못 받고 있는 것이 상당히 큰 겁니다. 근데 그러한 프로젝트가 뭐 100%는 아니겠지만 지금 그러한 추세로 지금 보이고 있다. 이게 증가하는 것이 좀 가파르게 올라가고 있다는 것이 조금 마음에 걸립니다. 그럼 미청구공사가 지금 이제 유동자산 대비해서 비율이 어떻게 되느냐를 계산을 해 봤습니다. 유동자산 안에서도 미청구공사의 비율을 봤는데 그 비율조차도 지금 최근에 증가하는 게 당연한 거고 그러면 유동자산 내에서 미청구공사가 차지하는 비중이 지금 크다라는 뜻이죠. 최근에 35%까지 올라왔습니다. 상당 부분의 자산이 지금 공사와 관련된 자산이라고 했을 때 두산에너빌리티가 현금으로 과용할 수 있는 자산이 정말 많지 않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현금성 자산은 지금 3천억 수준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이 유동자산을 통해서 예를 들어 현금 확보가 필요한 상황에서는 더 이상의 현금 확보가 불가할 수도 있다. 이러한 얘기가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추세 자체가 저는 굉장히 좋지 않아 보인다. 상당히 중공업 특성의 그런 공사 관련해서의 리스크가 여기에서 나오는 듯 합니다. 자, 그러면 미청구공사가 좀 늘어나더라도 두산에너빌리티가 현금성 자산이 좀 있어서 여유가 있어서 버틸 수 있으면 괜찮은 상황입니다. 그러나 지금 두산에너빌리티의 차입금을 제가 이렇게 그래프를 그려봤을 때는 조금 이제 상황이 애매해지고 있다는 거. 자, 차입금이 이제 5조 원 수준이었습니다. 총 차입금이. 그때는 이제 2020년 4분기부터 해서 상당히 좋지 않은 구간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뒤에 유상증자를 몇 번 해서 총 차입금을 많이 낮췄습니다. 근데 최근에 들어서 다시금 올라가기 시작하는 것을 볼 수가 있고 그게 7번 기준이기 때문에 지금 2023년 12월 기준부터 해서 차입금이 급격하게 증가하기 시작합니다. 그 급격하게 증가하는 중에 단기 차입금의 증가세가 상당히 가파른 것을 볼 수가 있고 그 대부분이 지금 단기 차입금으로 형성이 되고 있다는 것이 조금 눈에 띄고 그리고 사채도 마찬가지입니다. 2023년 6월부터 해서 사채도 꾸준히 올라가고 있습니다. 장기 차입금은 워낙 높은 상황에서 지금 이제 조금 떨어지긴 했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전에 말씀드렸던 것은 단기 차입금에 대한 증가세를 말씀드렸고요. 지금 그 이외에도 사채라든지 장기 차입금이 모두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그러면서 차입금에 대한 총액이 지금 거의 4조 가까이에 위치를 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기업이 이자를 내야 되는 이 부채가 4조라고 한다면 결국에는 이자율이 지금 4에서 5% 정도 형성이 되었을 때 사채도 상당히 이자율이 높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생각을 했을 때는 두산에너빌리티가 1년에 내야 되는 이자가 상당히 많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일단 1,000억은 넘을 것 같고요. 그 이상 이제 이자가 발생했을 때 거기에 대한
다른 수익으로 그것을 갚고 현금이 남아야 되는데 지금 그러한 수익 구조가 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미 1분기도 마이너스로 수익이 잡혔고요. 사실상 2024년, 2023년 재무제표를 보았을 때는 아무리 장부상에 마이너스라고 하더라도 두산에너빌리티가 돈을 벌었던 해는 단 하나도 없습니다, 지금. 그래서 플러스로 잡히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유보율이 계속 정체되어 있고 오히려 감소하는 추세로 진행되고 있고요. 그러한 와중에 총 차입금이 4조까지 증가를 했다. 5조까지 갔을 때 문제가 생겼는데 지금은 그 수준에 1조밖에 남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어렵게 유중 2번 하고 합병도 추진하고 그런 여러 가지 방법 다 써가지고 신주인수권 부사채도 하고 여러 가지 다 해서 이렇게 만들어 놨는데 또 이렇게 나빠지고 있더라. 이런 것들은 지금 여러분들이 꼭 아셔야 됩니다. 지금 주가 뭐 올라간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보다 이 정확한 판단을 할 수 있도록 얘기를 해야 됩니다. 이거를. 네. 그래서 꼭 이거를 이해하시고 투자를 하시길 바라고요. 요거는 분명히 장기적으로 접근했을 때는 기업이 지금 좋지 않은 상황인 것을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그래서 지금 단기 차입금이 총 차입금 대비해서의 비율을 보았을 때 단기 차입금이 차지하는 비율이 50%까지 올라왔더라. 원래 30%대까지 감소하면서 괜찮았는데 지금 20%가 올라갔습니다. 그만큼 지금 두산에너빌리티가 단기간에 이 부채에 대한 상환 압박을 상당히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전에 굉장히 좋지 않을 땐 80%까지 갔는데 그래서 3조 자구환도 하고 뭐 계열사 다 떼고 또 유상증자도 하고 한 4조를 이제 3조 안에 이제 유상증자도 포함됐죠. 그렇게 돈을 때려 넣어가지고 낮춰놓은 게 요 수준이었는데 지금 그거보다 더 올라가는 상황이죠. 이거 별로 좋은 상황 아니거든요. 근데 돈줄이 지금 창출될 수 있는 돈줄이 없다. 왜냐하면 두산에너빌리티는 지금 수익성 있는 프로젝트가 크지 않고 그 아래의 자회사들도 밥캣이 사실상 돈을 아무리 잘 번다고 하더라도 두산에너빌리티에 현금을 줄 수 있는 방법은 배당밖에 없습니다. 근데 그 배당금이 결국에는 1,600원, 많이 준다고 해서 1,600원을 잡아놨는데 두산에너빌리티의 지분을 생각했을 때 한 4,600만 주인가요? 네. 그거 곱해도 사실 한 700억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근데 배당금이 세금을 또 떼잖아요. 그래서 한 650억 한다라고 했을 때 이 650억 가지고 저 4주에 대한 총 차입금, 이자가 발생하는 이 부채를 원금도 지금 손도 못 대고 이자만 갚는데 다 날아갈 것 같죠? 그래서 그런 상황이라는 것을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럼 뭐 다른 데서 이제 돈을 끌어와야 되는데 어떤 분들이 이러더라고요. 사채도 있고 뭐 체코 스코다 파워도 있고 네, 여러 가지 방법이 있다. 근데 그거 해봤자 뭐 1,000억 단위 수준이라서 많이 해봤자 2,000억도 안 되거든요. 근데 지금 저 수조 원에서 발생하는 이자를 이자만 벌써 지금 1,000억, 2,000억 정도까지 될 수 있는 상황인데 그거를 받아도 이자 갚는 데 끝난다. 그죠? 그러니까 부채를 못 갚으면 계속 어디다가 돈을 끌어야 되고 총 부채는 계속 늘어나는 상황일 거고 그것도 단기로 계속 빌려오면 단기 차입금에 대한 비율이 늘어나면서 또 한 번에 큰 이 수를 쓸 수밖에 없다라고 저는 생각했고 그 수가 첫 번째는 유상증자, 두 번째는 뭐 밥캣 블록딜, 그죠? 이런 것들을 생각했습니다. 밥캣 블록딜을 해도 사실 일시적으로 막는 거고 밥캣 블록딜을 하면 이 배당금 수익이 줄어들기 때문에 요거를 또 선택할까 거기에 대한 의문도 있고 결국에는 주가가 지금 많이 올라가 있는 상황에서 항상 두산에너빌리티 경영진이 선택하던 게 유상증자더라. 근데 두산 지주사가 그 30% 지분을 다 참여하면 제가 우려하던 대주주 지분에 대한 이 감소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상황을 만들 수도 있다. 지금 3만 한 5천원 정도 됐잖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1조를 만들겠다. 1조를 구하겠다라고 하면 3만 5천원에서 한 3천만 주 정도만 발행을 하면 됩니다. 3천만 주. 3천만 주면 6억 지금 4천만 주 중에서 3천만 주죠. 그래서 비율로 따지면 한 5% 수준이거든요. 주식수가 늘어나는 게. 그러니까 그렇게 이 타격이 클 것 같지도 않고 주가도 높고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이 1번에 대한 가능성이
상당하다라고 좀 생각이 됩니다. 뭐 제 예측이기 때문에 곧대로 이걸 뭐 예측에 대한 것은 믿지 마시고 일단 우리에게 보이는 데이터만 봤을 때 두산에너빌리티의 재무제표가 좋지 않다라는 것은 이제 좀 아실 겁니다. 그러면 이제 현금 창출을 할 수 있는 이 프로젝트가 상당히 중요한데요. 그게 이전에 있었습니다. 뭐였냐? 두산에너빌리티가 2.9조 원의 원전 계약을 했었죠. 그게 신한울 3, 4호기에 대한 수주였습니다. 우리나라 국내 대형 원전에 대한 수주를 성공을 하면서 이 공사에 대한 대금을 일부 받음으로써 현금에 대한 유동성이 늘어났습니다. 이 공사를 진행하는 데 있어서 공짜로 그냥 시작을 하는 게 아닙니다. 착수금을 받게 되는데 그 착수금이 워낙 이 프로젝트에 대한 금액이 크기 때문에 수천억에 달합니다. 그래서 이 두산에너빌리티는 단기적인 현금 흐름을 커버하기 위해서는 저런 큰 프로젝트에 대한 착수가 들어가게 되면 착수금을 받음으로써 당장 이제 위기를 넘길 수가 있는데요. 그게 체코 원전입니다. 그래서 체코 원전에 대한 이 수주량이 두산에너빌리티가 4.8조가 잡혀 있기 때문에 그 4.8조에 대한 착수금을 받게 되면 상당히 큰 규모의 유동자금이 유입이 되는데요. 그러면 이 단기적인 이 현금에 대한 유동성이 조금 이제 풀리게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이제 버틸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될 수 있을 텐데 지금 중요한 거는 이 프로젝트가 제때 계약이 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EU가 지금 한수원의 체코 원전 역외 보조금 위반 직권 조사를 만지작거리고 있다. 계속 이게 일이 꼬이고 있죠. 그래서 원래는 체코가 이번 주에 이 가처분에 대해서 항고를 하겠다. 그래서 빠르게 결론 내서 체코 법원이 이 브루노 법원보다 지방 법원보다 이 상위 그죠 법원에다가 이제 항고를 하고 거기에 대한 결론이 빠르게 나오면 바로 사전 계약했기 때문에 계약이 가능하다라고 했는데 갑자기 들려온 소식에 의하면 이제는 EU에서 직접 움직이기 시작하는 것 같죠. 그래서 이 10월에 작년에 이미 프랑스 EDF가 EU 집행위원회에다가 항소를 했습니다. 그죠? 여기다 그 항의를 했고 거기에 대해서 예비 검토를 하고 있다. 예비 검토를 하는 것은 뭐 사실 아주 확정적으로 여기에 보조금 위반에 대해서 짚고 넘어가겠다 이런 뜻은 아닌 것 같은데 근데 이게 시작됐다라는 것은 뭔가 묘하게 이상하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EU 집행위원회는 현재 역외 보조금 규정 FSR 그죠? 9조 10조 1항을 근거로 직권조사 예비 검토 절차를 진행 중이다. 이 법률 조항을 근거로 해서 이 조사를 하겠다는 것은 사실상 논리적으로 한다. 그러니까 앞뒤가 맞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웬만하면 할 수 있겠다라는 뜻도 좀 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규정을 보여주면서 하는 것이고 그럼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상당히 억울하고 이 계약이 계속 미뤄질까봐 걱정인 거죠. 근데 이 FSR은 사건 정보를 입수하고 예비 검토를 하고 심층 조사 순으로 절차를 밟도록 규정한다. 그러니까 절차대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거고 여기 심층 조사로 들어가면 많이 이제 골치가 아파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EDF에 대한 그런 항의가 영 터무니없는 건 아니다 라고 이제 판단을 한다면 이제는 시간이 끌리게 될 수밖에 없다라는 뜻이고 결국에 끝까지 가서 한수원이 계약을 한다라고 하더라도 지금 이 장기전으로 갔을 때 올해 안에 계약하기가 힘들 수도 있다. 그러면 두산에너빌리티 입장에서는 큰 계약이 지금 빵꾸가 난 상황이고 거기에 대한 현금 창출이 막히게 될 수밖에 없다. 그리고 앞으로에 대한 SMR이라든지 그런 가스터빈에 대한 생산 캐파 증설을 위해서 많은 자금이 필요한데 거기에 대해서 지금 단기 차입금도 늘어나는 상태, 재무제표에 대한 이 상황이 좋지 않다는 것입니다. 지금 한계가 도달했을 때 결국에는 선택할 수 있는 것은 현재 올라와 있는 자산, 주가밖에 없죠. 딴 거 다 안 좋은데 주가만 지금 좋은 상황이거든요. 그러면 그걸 활용할 수밖에 없다는 게 저의 생각입니다. 자, 그래서 이 체코 원전이 빨리 해결되고 빨리 계약하는 게 저는 상당히 두산에너빌리티 입장에서는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지금은 이 EDF의 이 진흙탕 싸움
방향으로 결국에는 시장이 가는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보전급 받지 않았고 체코 원전 입찰은 2022년 3월에 개시되었기 때문에 적용 대상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사실 이게 좀 애매한 게 체코 원전 입찰 당시에는 한 기 건설을 얘기를 했었는데, 이게 갑자기 이제 이 역외 보조금 적용 이후에 4개로 바뀌게 됩니다. 그러면서 EDF도 이 4개에 대한 프로젝트에 대한 금액을 제한했고 우리나라도 그렇게 했습니다. 근데 체코가 이제 돈이 부족하니까 2기로 바꾸고 플러스 알파가 이제 2기로 바뀌어서 이렇게 진행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프랑스 EDF의 얘기는 이 4기로 바뀐 그 시점부터 해야 된다. 한 기가 아니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먹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집행위원회 입장에서도 EU 이 상황이 사실 프랑스의 입김이 세거든요. 특히 이 원전 쪽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EDF의 의도대로 지금 흘러갈 가능성이 큰데, 체코 정부는 이제 이 손해를 보고 있다. 그래서 손해배상 청구까지 하겠다라고 강수를 두고 있지만 과연 이게 어떻게 흘러갈지는 더 봐야 되는 상황입니다. 결국에는 어영부영 이번 주도 흘러가게 되었고 5월 내에 결론이 못 나면 이제 체코 총선까지는 4개월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체코 총선에 들어가게 되면 또 이제 새로운 정부와 협상을 해야 되고 이 골치가 아프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은 체코 원전 수주가 되니 안 되니보다 지연되는 게 더 문제다. 두산 에너빌리티의 단기적인 투자금 확보가 어렵다. 유동자산은 많아 보이지만 미청구공사가 상당 부분 차지하고 있고, 미청구공사는 결국에는 받아야 될 돈을 못 받고 있는 상황인 거고, 그 비율이 좀 높아지고 있다. 그러면서 차입금에 대한 증가세가 심상치 않으면서 이 단기 차입금에 대한 비율이 높아지게 된다면 단기적인 유동 상황이 상당히 중요한데, 그 현금을 창출할 수 있는 큰 프로젝트가 지연이 되고 있더라. 그러면서 뭐 트럼프가 원전 4배를 늘린다, 뭐 전 세계에 대한 원전 르네상스가 왔다라고 하지만, 저도 그건 잘 알고 있지만, 근데 두산 에너빌리티가 저 재무 상태에서 이 필요한 이 투자를 제때 하지 못하면 그 르네상스는 뭐 경험할 수도 없습니다. 네. 아무리 이 시장이 좋아봐야 캐파 부족하면 다른 기업들이 다 가져가거든요. 그런 상황이다. 그래서 그 캐파를 늘리기 위해서는 26년 4,700억, 27년 3,600억, 2년 동안만 8천억 투자해야 되고 올해도 4,700억 투자해야 되는데, 그거는 겨우겨우 두산 밥캣 주식 담보하고 그 다음에 저기 두산 스코다 파워 증시 상장 비용으로 해서 한 절반 이상은 확보한 것 같다. 근데 앞으로 이제 1조를 어떻게 마련할 거냐, 그죠? 또 차입금 빌려오면 이제 단기 차입금 더 늘어날 거고, 이제 차입금에 대한 이자율도 높아질 거고, 신용 등급에 대한 강등에 대한 가능성도 있을 겁니다. 저렇게 부채 비율이 높게 되면요. 그리고 사실상 전 세계 시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엊그제 미국 신용 등급이 강등이 되었는데, 부채가 너무 많아서 신용이 강등되는 상황에서 무슨 얼마나 투자를 하겠습니까? 에너지에다가. 그러니까 지금 이 에너지에 대한 이 기대감이 결국에는 저 부채 하나로 꺾일 수도 있다는 거. 그런 부분을 우리는 계속 생각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기업은 기업대로 시장 상황대로 지금 따로 움직이긴 하지만, 좀 냉정하게 바라봤을 때는 우리가 너무 환호성만 지르기에는 이 별로 리스크가 리스크가 아니 별로 상황이 달갑진 않다. 좀 그렇게 보이는 겁니다. 자, 그래서 계속 이렇게 강조를 드렸던 거고, 두산 에너빌리티 입장에서는 체코 프로젝트가 아주 중요하다라는 거, 네, 그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고, 그렇게 해도 이제 이 투자금에 대한 확보를 위해서 무슨 수를 쓸 수밖에 없는데, 그 수가 뻔하죠. 유상증자 혹은 두산 밥켓에 대한 블록딜 혹은 이제 뭐 밑에 있는 큐백스를 정리하면서 몇천억을 이제 확보하는 그 정도밖에 저는 생각이 나지 않는데요. 다른 방법이 있을지 뭐 그거는 보겠습니다. 아무튼 오늘 이 정도로 좀 정리를 했고요. 두산 에너빌리티 주가가 뭐 더 올라가더라도 사실 저는 뭐 길게 가진 않을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상황 속에 계속 장기적인 상승은 어렵다라고 보여지고요. 단기적인 이 이슈에 의해서 올라갔다. 그게 MSCI 리밸런싱 때문일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 빠르게 들어왔던 외국인 투자자는 뭐 빠르게 나가진 않겠지만 그 지금처럼 들어오던 수급이 멈추었을 때, 밑에서 받쳐주던 수급이 멈췄을 때 그 피크는 상당히 클 수 있다.
그런 것들은 항상 두산에너빌리티가 빠르게 올라갔을 때 그 이후에 나타나는 하락세는 항상 비슷했습니다. 빠르게 치고 갔을 때에 뭐 어떤 실망스러운 소식이 나올 때도 있었고 실망스러운 소식이 나오지 않을 때도 있었지만 결국에는 이렇게 빠르게 치고 나간 그 뒤에는 큰 하락을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2021년 때도 마찬가지. 이때 아주 크게 올라갔다가 그 다음날에 바로 20% 정도 하락을 시켰거든요. 이때는 크게 뭐 악재도 없었는데요. 결국엔 단기적으로 올라갔을 때 그 하락폭의 깊이를 저런 식으로도 준다. 무슨 코스닥 잡주도 아니고요. 그죠? 그리고 MSCI 리밸런싱에 의해서 올라갔던 부분도 빠르게 하락을 하면서 그 뒤에 유상증자에 대한 이슈가 있었고 이때도 마찬가지 한참 이제 전고점에 대한 근처까지 가니까 이때 유상증자 발표가 되면서 주가가 떨어지기 시작한다. 그래서 이번에도 그러한 가능성이 충분히 있고 지금은 원전 르네상스만 얘기하기에는 두산에너빌리티에 대한 자금이 너무 부족하고 거기에 대한 이 대안이었던 체코 원전에 대한 프로젝트 수주가 늦어지고 있더라.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앞으로도 좀 많은 좋은 기업들을 투자하실 때는 이렇게 주가도 중요하지만 수급도 뭐 중요하긴 하겠지만 주가 수급보다도 더 현실적으로 더 근본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것은 재무제표밖에 없다. 기업이 어떠한 상황인지는 충분히 알 수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좀 배워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그런 얘기를 하시죠. 유상증자 해도 된다. 지금 뭐 더 올라갈 수 있으니까 유상증자 뭐 어때? 이렇게 하시는 분도 있는데 지금 이제 뭐 하나 관련된 기업들이 유상증자도 하고 네, 그런 많은 기업들이 하는데 여기는 주가가 올랐을 때 유상증자 하는 기업들이 있고 내려갔을 때 유상증자 하는 기업들이 있는데 저는 올라갔을 때 하는 기업들은 사실 상장 이후에 주가에 대한 조정이 나올 수 있다고 생각되고 특히 두산에너빌리티와 그 하나 쪽과는 좀 다른 것은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라든지 뭐 이런 하나 오션 같은 경우는 이 익률이 계속 늘어나면서 영업이익, 수익이 뭐 급격하게 늘어나는 재무제표가 보이는데 두산에너빌리티는 그렇지 못하고 있다. 뭔가 시장에 대한 기대감은 큰데 현실적으로 SMR에 대한 수주 지금 별로 많이 못했죠. 지금 뉴스케일 파워 1개 정도. 아직 루마니아 프로젝트도 계약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뭐 엑스에너지라든지 테라파워도 기자재 하나 들어가는 거고 엑스에너지도 뭐 한참 뒤에 이제 계약을 할 거고요. 기대는 큰데 그리고 대형원전도 마찬가지. 신한울 3, 4호기 이후에 두산에너빌리티가 계약 따낸 거 하나도 없습니다. 네,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는 뭐 수조 원씩, 수십조 원씩 네, 계약을 하고 나서 유상증자를 하는 거고요. 그건 다르다. 기대감이 아직 현실로 바뀌지 않았습니다. 두산에너빌리티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제가 가장 우려하는 부분이고 뭐 제 예상보다 좀 많이 올라간 것은 어쩔 수 없습니다. 근데 그거는 저는 뭐 오래 가지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입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